자,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일정 잡혔고 11시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이슈 3합 공식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에 눈여겨봤던 뉴스,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며칠 그저께요. 네. 뉴데일리라는 언론에서 네. 남평 문씨 족보 입수 문재인 문영배 집안 사람이었다라는 글을 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군요. 뭐한 4천 이런 정도 되나 싶었는데 몇 촌입니까? 문재인은 의원 공파 35대 손, 네. 문영배는 32대 손이랍니다. 다르네요. 많이 다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는 왜 내는 거예요? 이 기사가 결국은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기 위한 예. 것이고 불복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게 제가 또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뭡니까? 이 기사를 쓰는데 기자가 3명이 투입됐어요. 아, 이게 3명이 투입될 정도의 기자, 그 정도의 기사인가요? 기사였던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예. 3명이 투입이 돼서 그래서 족보를 다 분석을 했답니다. 족보를요. 그러니까 족보 분석하는데 3명 정도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단독 보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문 씨가 아니기 때문에 문 씨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잘 모릅니다만 이제 한두 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씨는 다 집안 사람이라는 기준이고 이게 같은 집안 사람이고 무려 3대 손밖에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객관성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무리해서 기사를 쓴 거죠. 이런 기사 아니 그러면 저는 사실 밀양 박가거든요. 네. 박가 중에 거의 7, 80% 밀양 박가 다 걸려요. 그 다. 그러니까요. 박씨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기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광기죠, 광기. 광기라고 봐야 이거는 되겠죠. 기사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광기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고 대단하다, 지금 진짜. 마치 굉장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뭐가 찾아낸 것처럼. 예, 단독 예. 이게 뭡니까? 이런 문성근, 문희상, 네. 뭐 또 문씨 너무 많지 않나요? 문소리 아니다. 그렇죠. 목소리. 문소리도 있습니다. 문소리. 네, 폭삭 속았다. 폭삭 속았다. 네. 문씨 다 같은 겁니까? 문씨가 얼마나 같은 많은데. 문중. 이 기사에 제가 한 달간만 읽어볼게요. 예. 이게 이 기사의 목적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향판으로 불리면 능력에 비해 과중한 자리로 갔다는 평가가 있는 문 대행이 결국 문 전 대통령과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앞뒤가 맞춰진다. 그러면서 인사검증하는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집안 사람을 모를 리가 없다. 뭡니까 이게? 막중한 시대에 정치 편향된 모습을 보이던 문 대행이 결국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을 쓴 이게 안 거예요. 돼요.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난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지금 헌법기관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헌재의 신빙성 또는 신뢰나 권위를 흔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원의 한 중진 의원이 했다는 이러면 안 나옵니다.까지 말을 하면서 편파적이고 집안 사람이니까 봐줘서 은혜 갚는 것이라는 기사까지 쓴 거는 사실 이거는 저는 이게 언론으로서 이로써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격적입니다. 음모론의 어떤 아주 본질에 그러니까요. 도달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예요. 그것도 단독으로 달고 예.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또 엄청 하잖아요. 같이 재생산, 재양산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는 의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거를 빌미로 제공하고 있는 뉴데일리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거 정상입니까? 정말.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이 주목한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도 헌재의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면 본인이 먼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안 하면서 도저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파면 결정에 나올 경우에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이런 걱정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뉴스가 또 있었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걱정이 많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자 변호사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네. 결정할 수 있다. 미리 가처분. 그러니까 10일 내에 사유가 발생한 그러네요. 거리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50일 전까지는 최소한 공고를 해야 된다. 법에 그럼에도 그렇게 돼 불구하고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공고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헌재에 법정 공고 선거일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청구해서 모든 사태를 대비하자. 우리 예전에 네. 헌법 공부하고 이럴 때 그때만 해도 뭐 저희 그때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많이 작동할 때가 아니라서 가처분은 그냥 행정법 저는 좀 그대로 쓰는 거 아니냐. 네. 행정소송. 그래서 뭐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한 번도 공부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하도 지키질 않으니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이런 그렇죠. 게 지금 우리가 헌법 연구하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 사실은 참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어요. 제 말이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법리적으로는 법원이 가처분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도 이제 민사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행정법이나 아니면 헌법에서는 어려운 일, 이제 원래는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입장인데 봤을 때는 이게 네. 사실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 법리적으로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지금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법치가 이제 그다음 민주주의 뭐 이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법치 또는 뭐 그런 원칙 뭐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한대행 했던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도 법률과 헌법을 지키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사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한의 룰은 지켜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런 논의까지 나오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무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헌재는 뭐 필요하면 법률을 직접 그 자리에서 선박하면서 쉽게 하면 효력 정지를 한다거나 재해석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이 상태로 가면은 헌재가 뭐 좀 무리해서라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니 그 경험상 네. 지금 마은혁 후보자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위헌 상태를 계속 쭉 네. 그냥 뭐 선거해보라 나 안 한다 이래 네. 되면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60일 내에 치러야 되는데 11일 내로 선거기를 잡아야 되는데 일정 네.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필석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법리상이지만 네. 이거는 아예 헌법을 지금 준수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위헌이라는 상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권한대행 그리고 선거일 이 선거일 공고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는 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 정신에 따라서 이 선거일 공고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어야 선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것까지 정말 우리 좀 헌법 수호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가처분 해야 된다는 얘기, 국가기관 상대로 가처분까지 한다는 게 참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이제 일종의 단적인 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을 어느 정도로 지키지 않고 있는가, 네. 어느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는가의 문제이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이제 내일 선고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 현 상황이 해결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위헌적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들과 이제 재평가, 국가적 차원에서 재평가 그리고 책임을 묻는 작업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내일 있을 탄핵 선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공식적인 헌재 브리핑은 없었는데
뭐 보도에 따르면 평의는 끝났고 평결도 마쳤다. 네. 평의는 이제 논의하는 거고 평결은 인용 기각 이렇게 네. 정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정도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 결론은 정해져 있고, 결론 정해졌다. 네, 결론은 정해져 있고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뭐 뭘 바꾼다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대 몇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직까지도 내일까지도 있지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8대 0으로 인용 판결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선거일이 언제냐? 지금은 여기에 많은 또 보도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선고일이 언제? 왜냐하면 네. 4월 4일이니까 60일 이내면 6월 3일 전에는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6월 3일이 아마 그럼 그 전주 한다고 뭐 5월 28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6월 3일로 많이 점쳐지고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또 선거일 공고를 아무래도 뭐 민기적 최소한 며칠을 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더 끌 수는 없다는 거 그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5월 28일까지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6월 3일에는 치러지지 않을까. 아하. 네네. 그런 얘기도 있고. 자, 지금 뭐 평결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주문인데 그런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여기서 전 세계가 봤던 개혁 내란을 보고 그것을 또 국민들이 막아가지고 탄핵시켜서 그 당사자를 파면까지 쭉 그거를 또 생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결정문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어떤 결정문이 될 수가 있다. 마그나 카르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 그 정도 좀 오바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주문을 선고문 작성할 때 이유 작성할 때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어떤 판결이든 대법원이 됐던 이제 헌재가 됐던 기본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제도가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예. 이게 재판관들이 전부 다 직접 써지지는 않고요. 예. 밑에서 이거를 쓰고 연구하는 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붙어 있거든요. 예. 작업들은 어떻게 써야 될 거지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들은 나와 있을 거고요. 네. 뭐 이제 조금 미세 조정 같은 건 있겠죠. 뭐 재판관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문구를 고치거나 아니면 표현을 바꿔보라는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틀도 이미 나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뭐 이거를 바로바로 받아서 보고하고 좀 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헌재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사실 오래 걸렸잖아요. 뭐 그동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주문하고 이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항상 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많이 돼요. 주문을 먼저 읽느냐, 이유를 먼저 읽느냐. 문영배 이제 대행이 이제 할 건데 요건 어떻게 좀 봐야 돼? 그 법조인들이니까 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어떤 뭐 정해져 아닌데.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어떤 이유를 설치를 하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저는 먼저 다 읽은 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맞습니다. 탄핵을 인용한다. 네. 그러니까 피청구인 뭐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까지. 만약에 빨리 해버리면 시간을 그렇죠. 적시해야 합니다. 네. 박근혜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21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문을 낭독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유를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하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보통은 실무상 그렇게 합니다. 어떤 네. 재판이든 이제 그 헌재 실무제도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부는 처음에 말하는 게 실무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없으면 만장일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의견이 갈렸구나라고 알 수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재판 실무상 주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앉아가지고 훈시를 1시간씩 들어야 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선고할 때도 1시간 40분인가 20분, 30분 걸리면서 뭐 내용은 이제 들으면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다만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좀 마음을 졸였던 것 그래서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형사법 뭐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소원법 고치면 주문부터 읽고 나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다 이제 나가버릴 것 같은데. 뭐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예. 그렇긴 한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재 실무상은 주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 시간 있잖아요. 네. 원래 우리가 형사 재판이나 뭐 민사 재판이나 가보면 딱 2시간이에요. 10시 하고 오후 2시. 10시 아니면 14시에 선고기 일정을 잡아서 선고를 하는데 요번에는 11시를 잡았거든요. 이 네. 헌법재판도 대부분 10시에 많이 선고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11시 잡았다. 이것도 또 달리 또 해석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11시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뭐 8대0 인용이구나. 아니 11시에 잡고 이제 왜냐면 10시에 잡으면은 네. 그 이후에 일정 모든 게 없고 바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퇴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 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이제 뭐 기자들은 점심시간 전에는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뭐 그러면 12시까지는 다 끝나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이제 또 예상하고 그러는데 11시에 정해서 이제 그날 모든 일과를 왜냐면 다른 데도 지금 다 영업이 지금 다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선고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헌재에 대한 진공 상태를 풀고 아하. 이런 시간까지 다 고려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뭐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시 아니면 10시가 이제 원래 보통 그렇습니다. 인데요. 예.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약간 반은 우스갯소리에 가깝게 하겠습니다만 10시에 성공하면 결과가 어땠고 이 11시에 성공하면 어땠고 통계 내신 분도 있으신 것 예,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그런 식의 뭐 저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기보다는 사안의 특성상 선거 빨리 선고하고 밥 먹으러 가요.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렇겠죠. 그 정도로 저도 해석하면 그런 될것 같아요. 느낌이 11시하고 1시간 정도니까 식사 시간이 12시 통상 11시에 하면서 한 30분 정도쯤에 주문이 나오고 그리고 12시에 식사로 가시는 회식하셔야죠. 게 아닌가. 10시에 했으면 10시 반부터 또 1시간 동안 배 꼬르륵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개인적 생각이에요. 네, 저는 잘 네. 모르. 그거는 뭐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우리 신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게 경호라든지 그 헌법재판 주위의 어떤 네.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헌재 주변을 차벽이 둘러싸고 있고 지금 경찰이 뭐 진공 상태 네. 만들어놨다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올까요? 뭐 글쎄요. 이제 마지막에 네. 자기가 이제 자신은 용산에서 지금 뭐 기각을 확신한다라고는 하는데 네. 저는 나간다고는 본인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말릴 것 같아요. 못 나올 것이다. 네, 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문제보다도 그 이제 파면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얼굴이라든지 그런 게 모두 다 이제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기각이야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다 읽고 있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게 좀 말리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탄핵 심판 도중에는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또 구치소에 있을 때는 바람 쐬러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네. 이게 그 뭐 나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무슨 뭐 이제 뭐 하고 세결집을 위해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만약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예. 그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게 또 그림이 그릴 것 같아서 뭐 이제 계속 저울질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이제 전망에 따라서 만약에 자기가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기 탄핵이 기각된다고 생각을 하면 탄핵 기각 받고 당당하게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 멋있게 하고 집무실로 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체포 그때 당시에 영장 집행되고 이랬을 때도 당당하게 나와서 그냥 체포 뭐 영장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네. 완전히 꽁꽁 숨어서 그리고 체포되는 모습도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경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공수처에 거기 체포돼서 들어갈 맞아요. 때도 거기를 아예 만들어서 가벽 같은 걸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거의 뒤통수만 하나 네, 뒤통수 뒤통수만 거의 나왔어요. 안 나오게 네. 그렇게 철저하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비굴한 모습이 보도되지 않는 거 그게 최선이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파면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이 생각한 날짜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상한 선고일이 아니면 나에게 불리할 수 있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최소한 인식하지 않을까.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도 4대4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기각, 각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5대3은 이제 없어진 것 같죠. 그렇죠. 5대3은 좀 사라진 네.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법조인들도 있고요. 또 윤석열 본인도 생각해 보면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법조인이기 전에 이제 정치인이죠. 정치인이네. 그리고 예. 제가 제가 이제 정치인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요. 네. 이분들은 내일 당장 반박돼서 깨질 얘기들도요. 네. 항상 이렇게 세게 하루 전에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십니까? 예, 저 보면서 뭔 의미가 있나 그래봤자 하루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예. 선고가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안 나오면 네. 충격 경황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게 처음에 제가 뭐 반복되고 할 건데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지자들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아니 그런 게 뭐 아닐까 싶어요. 바로 다음날 일은 너무나 먼 일이죠. 이자들한테는. 왜냐면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라고 1분 후에 계속 이런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 아주 금방 1분 뒤에 들통날 이야기도 바로 거짓말로 앞에서 네. 정말 낯빛 하나 안 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들 정말 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다 해보는 게 아닌가. 뭐 4대4가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아마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그 사이에 또 책이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윤석열 본인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윤상현, 나경원, 전한길 공저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책을 왜 이거 내일 선고예요? 뭐 네. 이걸 모르고 책을 낸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이 이 출판에 관여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인가요? 이 책 낸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뭐 책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마 시기를 탄핵 결정이 난 다음으로 맞춰놓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사실 늦어졌으니까. 근데 어쩌다 맞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좀 이번 그 탄핵 과정을 보면은 박근혜 탄핵하고는 특히 국힘 기준에서는 많이 달랐거든요. 네. 국힘 기준에서는 이제 계속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새 이제 굳히기, 그다음에 코지층 유지하기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헌정 흔들기란 말을 써도 맞을 것 같아요. 헌정 흔들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저기 다른 분들은 계속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정치나 이렇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밑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전한길 씨인 것 같아요. 전한길 씨요. 이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친 건 아닙니다만 일타 강사였다면서요. 근데 이분이 지금 웬만한 정치인보다 지금 더 이제 주목받는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뭐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나오기도 여론조사에 합니다.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러더니 원래 그냥 강사였는데 예. 또 이제 기독교 집회에 가서 개신교에서 목사 노릇도 하고 다니는 예, 것 같아요. 목사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그쪽의 스타인 것 같은데 예. 이분이 참여를 했다는 게 지금 나온 책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그거라고 우려하는 그런 일부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책이 4월 10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아 그때 기준으로 좀 예. 했던 그렇게 거네. 이제 했던 거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4월 11일에 선고가 날 그치요. 것이라는 이제 예상을 했고. 아 윤석열 의원이 뭐 다 네네. 맞춘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의원도 4월 11일에 네. 선고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그때까지 미뤄달라. 그래가지고 4월 10일부터 뭐 마지막 어떤 자신들의 그런 이제 정치인이라면은 자신들의 세력을 뭐 최소한의 이제 읍소하는 그런 책을 내는 게 4월 10일에 예약 판매 가능하다. 그날 그런 어떤 계획을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선거일이 4월 4일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어긋나는 거죠. 모든 게 어긋나면서 모든 스케줄이 다 꼬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멘붕 상태가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 네. 사람들 하는 게 보면 다 좀 엉성합니다. 네. 저것도 뭐 예상을 사실은 못하고. 헌재는 그런 것 같아요. 헌재는 뭐 미루려고 했던 뭐 재판관이 있다고 지금 볼 수밖에 뭐 없지 않습니까? 얘기는 예. 만약에 미루지 않으려고 했다면 더 빨리 낼 수도 있었는데 최소한 미루려고 했던 재판관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미루는 그 핑계가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괜히 어떻게 보면 하급심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또 보궐선거도 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루는 측에서는 그런 이유를 댔고 최소한 거기까지는 그래도 들어줘야 되나라는 고민 때문에 날짜가 4월 4일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결론을 바꾸려고 했던 거는 전혀 없었고 미룬다 하더라도 4월 4일까지 그 이상은 전혀 어떤 협의의 여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쭉 밀어서 최소한 4월 11일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4월 18일 넘겨서 그런 아예 이 선거를 무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 기대까지 하지 그런 않았을까? 기대까지 이제 하다가 저런 책까지 내는 네네.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선거입니다.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 뭐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앞으로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에 미치는 영향 좀 그래도 또 가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이후에 막 폭풍처럼 몰아치겠지만 네, 사실 진짜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예, 경제가 예. 이제 내부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세수가 크게 구멍이 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국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되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불안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다들 힘들긴 힘들지만 어쨌든 정치가 해결이 되거나 이게 이제 문제가 나고 나면 어떻게 좀 해결책이나 아니면 대책이 나오겠지라는 기대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아마 대선으로 바로 넘어가겠죠. 뭐 그렇게 그렇죠. 되면 왜냐하면 대선 전국 지나고 이제 취임을 아마 뭐 6월 정도는 6월 초가 될지 언제 올지 할 텐데 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또 뭐 여러 이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라기는 이건 뭐 사실은 예측보단 바라는 건데요. 바람. 뚝심 있게 좀 되시는 분이 앞으로 되시는 분이 뚝심 있게 흔들리지 말고 나라를 빨리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또 60일이란 또 선거 기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요. 그 이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우리 그 특히 엘리트 계층 또는 뭐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나 그 법조계가 얼마나 저신뢰 시스템인지가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 주위에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망치는 사람들이 법조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 들었거든요. 저도 우리 세 명 다 변호사고 법조인인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도 아마 또 이번에 민낯이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결정 다 법꾸라지 법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야매한 법을 찾아가지고 나쁜데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과연 국민들이 우리 법조인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생각까지 듭니다. 예, 같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지금 국가적인 네. 신뢰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헌재 결정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이거를 일으키는 것. 이 책임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져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게 너무 억울하고 아니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 있고 이거를 다시 세우는 사람 있고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이 상황에서 사실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특혜 의혹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기재부 장관 최상목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은 작년에 뭐 재산이 뭐 30몇 억인가요? 증가되면서 아니 미국 국채 샀더라면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들이 예. 나라의 어떤 기득권이 되어서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 국가 재건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